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산세 납세무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납세무자는 저희 교재 466페이지에 가보시면 되겠는데요.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별 표시를 두 개를 해 놓으세요. 요 부분은 우리 시험에 출제를 아주 자주 하고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정리했다시피 우리 재산세는 시군구가 주체가 돼서 시군구가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데 누구에게 고지할 것인가? 즉 납세무자에게 고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납세무자가 중간에 바뀐다는 게 문제예요. 즉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매매를 한다거나 징여를 한다거나 상속을 받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1년 중에 소유자가 갑을 병 여러 번 바뀌는데 누구를 소유자로 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줄 것인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무자를 정할 때는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판단은 우리 세법상은 6월 1일 현재, 여기 보시면 6월 1일 현재로 판단하자. 그러면 6월 1일을 우리는 과세 기준일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과세 기준일이다. 그래서 기준일 현재 시점에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자,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6월 현재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자. 그러면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그 6월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죠. 여기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021년도 3월 20일 날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우리가 7월 10일 날 또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매매가 이렇게 중간에 이루어진다면 누구한테 고지할 것인가? 그 판단을 6월 1일 현재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6월 1일 현재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6월 현재 시점은 누구에게 고지서를 보내줘야겠습니까? 그렇죠. 6월 현재 시점에는 을한테 고지서를 보내주는 게 맞겠죠. 을. 6월 현재니까 을한테 고지서를 보내주자. 3월 20일 날 매매가 되고 7월 10일 날 매매가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6월 1일 현재를 다른 말로는 과세 기준일 현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고지서를 보내주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자, 그럼 판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매가 됐다는 것은 즉 매매 잔금은 넘어갔어요. 잔금은 넘어갔는데 아직 등기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금이 언제 넘어갔냐면 2021년도 뭐 5월 28일 날 잔금이 넘어갔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럼 공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잔금은 넘어갔지만 아직 등기전을 못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공부상 소유자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은 누구 거예요? 매수인 거죠. 왜? 잔금을 치른 날부터 매수자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8일부터 잔금을 치렀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판정 기준일은 몇 월 며칠입니까? 6월 1일 현재, 6월 1일 현재. 6월 현재로 우리가 따지는 거니까 6월 현재 시점에 공부상 소유자하고 만약에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 세법은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공부상은 매도인 걸로 되어 있고 사실상은 매수인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고지서를 보내자? 매수인한테 고지서를 보내주자. 사실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6월 1일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하자, 이런 말을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재산이 공유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유라는 건 뭐예요? 공동 투자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공유가 돼 있는 거예요. 갑의 명의로 6, 을의 명의로 4. 그러면 누구한테 고지서를 보내주면 되겠어요? 아, 이거야 지분권자에게 보내주면 되겠죠. 지분 있으니까 지분권자에게 각각 고지서를 보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분권자에게 보내준다, 이런 말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주택.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주택이 있으면은 요 건물은 아들 명의로 돼 있고 요 대지 지분은 어머니 명의로 돼 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과 어머니 명의로 돼 있어서 다르다. 그러면 이게 다를지라도 일단은 계산을 먼저 하자.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하자 이거예요.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하고 합산해서 먼저 계산하자. 합산해서 얘는 주택은 0.1에서 0.4% 먼저 계산하자. 그럼 계산해서 이 세금이 나오면 이 세금을 가지고 이제 먼저 선계산을 하자 이거 선계산. 선계산하고 나중에 후배분하자. 후배분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후배분을 안분 계산하는데 무슨 비율로 안분하느냐?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요 주택의 시가 표준치가 있을 거면 그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자에게 고지합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특수한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 주된 상속자 등등이 있는데 한번 우리 교재를 먼저 보고 읽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466페이지에 납세문자 별표시 되어 있을 거고 원칙은 일반적으로 뭐냐? 자, 밑줄 원칙은 재산세 기준일 현재, 기준일은 6월 현재예요. 자, 밑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내라. 그 다음에 2번 공유재산, 공유는 공유 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공유 지분이 있으면 갑은 6, 을은 3은 지분권자가 내면 되겠죠. 그래서 공유재산은 밑줄 지분권자가 내라. 그 다음에 주택 동그라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택은 건물분, 토지분 따로따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설사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어떻게 한다? 세 번째 줄 밑줄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하자. 예. 그럼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가 같이 움직이죠. 주택은 요 주택 건물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대지 부분이 있으면은 요 부분을 통합해서 과세를 합니다. 통합해서. 그래서 0.1에서 0.4%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이걸 각각 안분해서 고지하자 이거예요. 그럼 이건 아들 명의로 아버지 명의로 각각 고지하자. 즉 선계산 후배분하자 이거예요. 선계산 후배분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의제납세문자의 별표식이 되어 있죠. 1번 공무상의 소유자. 이건 뭐냐면 이 공무상의 소유자는 이거죠. 만약에 사실상의 소유자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신고납부가 아니라 고지납부예요. 고지납부. 즉 시군구에서 시나 군이나 구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고지서를 보내주는 겁니다. 시군구에서. 그럼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딱 보내서 보통징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상 소유자가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가 대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할 때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실을 해당 시군구청에 있는 박 계장, 김 계장이 어떻게 알고서 고지서를 보내냐 이거예요. 아니 서로 잔금을 뭐 여기 종강역 앞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데 강남역 앞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변동 신고를 이거 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변동 신고를 갖다가 누가 해야 될까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해야죠. 이 사람 명의로 돼 있으니까 지금은 제 명의로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잔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 게 아닙니다라고 변동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변동 신고를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할 수 없이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발송하자 이런 얘기예요. 다시요. 자, 만약에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하는데 이 사실을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자. 그런데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1번에 공부상의 소유자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억이 답이 되려면 얘는 두 번째 줄의 밑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가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사실상의 종중, 문중재산이야. 근데 문중재산이면 이거는 저희 종친의 겁니다. 종친의 건물입니다. 정친의 부동산입니다. 하는데 그걸 신고해 주면 되는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로 간다? 공부상의 소유자. 그러니까 공부상의 키워드는 뭐냐면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야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임야, 산. 이 임야가 뭐 홍머시기 선산이다. 뭐 산이다. 그러면 이걸 물류창고로 개발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산이에요. 그러면 홍머시기한테 고지하면 종친한테 고지를 해주면 되는데 종중한테. 근데 이게 40대 손 홍머시기한테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명의로.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고지서를 보내는데 홍머시기 이 종손이 이건 명의는 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 종중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종중권을 입증하세요. 그럼 입증해서 서류를 내면은 종중한테 고지서를 보내주는데 그 종중한테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주된 상속자 밑줄 쳐져 있죠. 주된 상속자. 이 주된 상속자는 어떤 경우냐면 주된 상속자는 이런 경우죠. 주된 상속자는 어떤 거냐면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어머니가 계시고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 아들, 딸.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아들, 딸이 있는데 이게 누구로 할지, 즉 서로 분쟁이 생긴 거예요. 분쟁. 그 분쟁이 생기면 누구를 우리가 상속인으로 정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정하지 않고, 즉 등기도 이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신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도 이행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등기도 이행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를 정하자. 그러면 주된 상속자를 누구로 정할 거냐 이거야. 주된 상속자를. 왜? 고지서를 발송해 줬는데 서로 막 미루면 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된 상속자는 이렇게 하자. 일단은 1순위는 뭐냐? 1순위는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2순위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하자 이거야. 1순위는 지분이 많은 자. 그러면 어머니, 아들, 딸 중에서 지분이 많은 자가 누구예요? 어머니죠. 어머니가 1.5, 아들, 딸이 1. 그러면 3.5가 되는 거죠. 그럼 3.5 중에서 어머니 지분이 1.5, 제일 많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되는 거고, 그 어머니도 만약에 안 계시다 그러면 아들, 딸 중에서 한 사람 정하자. 그러면 둘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 여기 오빠면 오빠한테, 누나면 누나한테 고지서를 발송해 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기요. 이게 바로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주된 상속자의 밑줄입니다.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계속 밑줄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말이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가 이제 매수계약자는 말이 있어요. 매수계약자. 자, 매수계약자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 납세무자는 우리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기본 심화 이렇게 할 때 또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해만 하면 대신 맞출 수가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게 빵빵 C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팔고 그 근처에 땅 부지를 매입해서 이 C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지하철 건물이에요. 근데 이걸 100억 뭐 90억을 달래요. 예를 든다면 그럼 90억을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치르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부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연부 계약. 그럼 연부 계약을 어떻게 할 건데 3년 연부 계약 하자 이거. 3년. 그럼 3년 연부 계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쪼개자. 그러면 30억. 그다음에 여기 30억, 여기 30억이 되는 거죠. 해석이. 그러면은 30억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일종의 연부 매매 계약은 유상 취득이란 말이에요. 유상 취득. 그렇죠? 유상입니다. 그러면 연부라는 것은 우리가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내는 것이 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이 매수자가 그러겠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그러면 저희 임대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대료는? 그랬더니 여기 매도인 쪽에서 임대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쓰라 이거예요. 어차피 자기네들 다 관리단 철수하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국가나 지자체와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썼으니까 이 세금을 누가 내느냐? 물론 명의는 빵빵시로 돼 있어요. 명의는 빵빵시로 돼 있지만 우리 재산세 개념엔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소유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응익을 누리고 있다면 응익을 누리는 자가 세금을 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응익은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내라 이거예요. 응익은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내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익을 누린 자가 누구예요? 매수계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수계약자가 납세금을 져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매수계약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매수계약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키워드가 국가 지자체, 두 번째 연부매매, 세 번째 매수계약자, 그다음에 무상의 동남이. 그다음에 4번에 우리가 위탁자란 말이 있습니다. 위탁자. 자, 4번에 위탁자. 4번에 위탁자입니다. 4번에 위탁자. 위탁은 부탁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위탁은 신탁법상에 우리가 신탁이 됩니다. 그럼 부탁하는 사람이 위탁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신탁법에 따라 맡기는 것이 위탁자죠. 내 부동산을 관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동산을 관리 좀 해주세요. 이게 신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신탁 등기가 되는 거예요. 신탁 등기. 그러면 이 부동산의 신탁 보수를 받고 수탁자 관리 줍니다. 그러면 이 관리가 되는 동안 재산세를 6월 현재 누구한테 고지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럼 누구한테 고지해야겠어요? 당연히 이때 명의는 수탁자 명의로 돼 있지만요. 이거는 신탁 기간이 약정 동안만 수탁자가 관리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누구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렇죠. 실제로는 위탁자 거죠. 실제로는 위탁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자한테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게 맞겠죠.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탁자라는 말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사업시행자는 밑줄 환지 방식. 그러면 또 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환지 방식은 땅을 바꿔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도시개발법상 환지라는 말이 있죠. 환지. 이게 환지죠. 땅을 바꿔주는 거. 자, 환지 개발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상 우리가 환지를 한단 말이에요. 환지. 그럼 환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제 도시개발법이라는 거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럼 도시개발하는 방식은 우리가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장동 요새 최대 이슈
대장동 땅은 수용, 토지 보상을 원주민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한 거고, 환지는 이렇게 토지 보상비를 뭐 이렇게 지불할 정도가 되면 좋은데, 이 사업시행자라고 해서 도시개발의 주체입니다. 그럼 도시개발의 주체인 사업시행자는 빵빵시가 될 수 있어요. 뭐 안산시, 아니 성남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해줄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당 시에서 다른 땅을 가지고 있어. 대신 돈은 없는데. 그러면 원주민들한테 그럼 제가 이 땅을 개발해 드리고 다른 땅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종의 보상을 토지로 보상을 받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낼 거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환지를 했을 때 사업시행자는 그러면은 여기를 개발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럼 사업시행자도 무슨 몫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주한테 자 그러면 이 땅을 다 개발하지 않고 일부 땅은 남겨놓고 남겨둔 건 저희 겁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채비지 보류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채비지 보류지가 되는 거예요. 채비지 보류지. 그럼 채비지라는 것은 사업비용으로 대체되는 땅, 보류지는 남겨둔 땅. 자, 채비지는 사업비용으로 대체되는 땅이고 보류지는 남겨둔 땅이에요. 그러면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께 되겠어요? 누구께 되긴 사업시행자께 되겠죠. 저기.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사업시행자한테 고지서를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시행자에 보시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밑줄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보류지로 정했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된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다. 자, 이거는 뭐냐면 소유권의 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얘는 자,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바로 뭐냐면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이건 뭐냐면 요 땅의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낙가문화상이에요. 낙가문화상. 자, 이렇게 낙가문화상처럼 일본 사람 명의로 된 땅이 있느냐? 있어요. 일본인 명의로. 이 땅이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일본인 명의로. 그러면 일본인 명의로 돼 있으면은 요 나카무라 성한테 고지할 수 있을까요? 고지할 수가 없겠죠. 이분이 1920년생인데 돌아가셨는지 확인도 안 돼요. 까무러쳤는지 알 게 뭐야. 그렇죠? 자, 이렇게 외국인 명의로 돼 있는 땅들이 아직도 지역공부 정리가 다 안 되다 보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까무러상이 까무러쳤는지 알 게 뭐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공부상의 소유자도 모르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누구한테 고지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땅을 공부상의 소유자도 몰라요. 사실상의 소유자도 모른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 귀속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세법상은 사용자에게 고지하겠다. 사용자에게 고지하겠다. 사용자에게. 즉 이걸 사용하는 자인 사용자한테 고지서를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보면은 약초를 캐고 있는 홍길동 씨가 분명히 있어요. 홍길동 씨가. 그러면 이때는 홍길동 씨한테 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소유도 아닌데? 예.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까 응익세라는 말이 있었죠. 응익이라는 건 뭐라고요? 소유자는 아니지만 수익을 누리고 있는 자가 내자 이렇게 썼죠. 수익을 누리고 있는 자가 내라. 그러면 이 땅에서는 지금 소유자 누군지 모르지만 홍길동 씨가 약초를 캐면서 수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을 누린 자한테 고지하자라는 논리가 바로 사용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요 낙가문화상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수입하는 자.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외국인 소유. 그러니까 이것이 외국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외국인 소유의 뭐 아주 특수 날아다니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 뭐죠? 자동차 비행기? 자동차로 가다가 막 날아가는 뭐 그런 것이 있다. 아니면 요즘 뭐 수상 택시라고 해서 그것이 외국인 마이클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입해다 렌트로 쓰는 거예요. 리스로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마이클 리 건데 마이클 리한테 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수입하는 자가 대행해서 내라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재산세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기 전에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 한번 볼게요. 자, 25회 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이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재산세에서 보시면 위탁자하고 수탁자 있었죠, 여러분들. 그럼 위탁자하고 수탁자 있었는데 명의는 수탁자지만 이거 누구한테 고지서를 보낸다? 누구한테 보낸다? 네, 위탁자한테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위탁자. 그렇죠? 따라서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되죠, 위탁자. 네, X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 매매 등의 사유라는 것은 매매 잔금이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변동 신고, 즉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 소유권 변동 사실을 변동이 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알 수가 없다면 누구한테 고지한다?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5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재산세 계산해보자. 과표세율. 자,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 첫 시간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재산세라는 것은 시군구가 주체가 돼서 공적인 장부 현황,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과세 대상을 파악을 해서 그 재산가액을 파악하자. 근데 그 재산가액은 공부를 보자. 공적인 장부를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부상에는, 즉 대장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시가 표준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토지, 건축물, 주택은 이거에 민감하거든요. 이게 바로 뭘까? 수요하고 공급에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민감하다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막 출렁이는 거죠. 야,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가격이 막 출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좀 가격을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가격을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으로 조회를 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해서 가격의 이 비율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건축물은 어떻게 할 거냐? 토지 건축물은 얘는 70%를 잡아줘요. 70%. 그러면 만약에 시가 표준이 10억 원이 됐다. 그러면 10억 원에다가 곱하기 토지 건축물의 공정시장가격비는 70% 됩니다. 70%. 그럼 10억에 70% 되면 얘는 7억이 되겠죠. 7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택이다. 그럼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억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 할비율이 60%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60%면 6억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해석이. 반면에 선박항공에는 그냥 시가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여기 보시면 이제 60%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억에 70%면 7억이 되고 10억에 60%면 6억이 된다는 거죠.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이 훨씬 더 공정시장가격비율이 좋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내용이 그 467페이지에 오른쪽에 재산세 과세 표준 요약식으로 됐죠.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자, 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이렇게 물으면 틀리겠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OX, X 틀리는 겁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을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이건 맞아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즉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얘는
얘는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빠졌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러면 시가표준액이 10억이면 10억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이런 식으로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억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역시 얘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줘야 되는데 얘는 몇 프로? 70%가 된다. 예.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 그러면 10억이 되면은 10억이 70% 되면 7억이 되겠죠. 1억이면 7천이 될 겁니다. 자, 토지처럼 주택도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얘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회도 나오고 32회.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율입니다. 세율. 자, 세율인데 우리 468페이지에 세율의 별표시 해 놓으시고요. 별표시. 자, 세율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천상 외워야 되는 건데요. 일단은 재산세 세율의 흐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산세는 세율이 따져봐야죠. 얘는 표준세율 제도가 있습니다. 얘도. 그 다음에가 중과세율 제도도 있고요. 특례세율 제도도 있어요. 그런데 요 중과하고 특례세율은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세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그러면 표준세율 중에서는 이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예,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과세율은 딱 한 가지, 특례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시험에는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세율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 우리가 초과 누진세율도 있고요. 초과 누진세율도 있고 그 다음에 비례세율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초과 누진이니까 재산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 부담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례세율은 높아지든 말든 일정하다.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특이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세율이 몇 프로인지 이 세율이 몇 프로인지 이렇게 직접 물어본 적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렇게 세율의 특징을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감을 가지시고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율의 개요에 보시면 1번입니다. 밑줄 종류에 따라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자, 세 번째 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에서 가감할 수 있다. 계속 밑줄.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예. 우리가 얘는 표준세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이 되는데요. 다만 얘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이 돼요. 해당 연도에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풍수해가 일어났다. 그럼 풍수해가 일어났다면 그 풍수해가 매년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만약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재가 터지고 뭐 했다. 그러면 그 해만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 복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걸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얘는 그 해당 연도만. 왜냐하면 이런 걸 명시하지 않으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예요. 그러면 매년 탄력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낮추면 최대 50% 범위까지 낮춰줄 수가 있거든요. 얘는 최대.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한 것으로 하고요. 구체적인 세율은 좀 정리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우리가 등록면세 과세표준 세율, 부가징수, 재산세의 과세 대상 5가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게 납세무자 있었죠. 자, 그리고 과세표준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세율부터 해서 재산세 마무리 짓고 이제 종부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복습 잘 해주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한 주간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